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시간 강의를 맡은 대구보건대학교 임은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내용 중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용자 중심의 돌봄과 인권에 대해서 첫째, 노인 인권, 둘째,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 셋째, 직업적 태도 및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에는 급여 제공의 원칙 및 기본 절차로서 몸 씻기와 체위 변경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기본 원칙과 급여 제공 절차, 급여 제공 원칙 및 기본 절차 실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용자 중심의 돌봄과 인권입니다. 여기에서 돌봄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돌봄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거나 따뜻한 감정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보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살핀다는 것은 행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돌보는 사람들은 노동을 제공하게 되고 이것에 의해서 에너지가 소진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봄이라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넘어서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이라는 노동은 기계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사이에서 직접적인 면대면 상호작용이 돌봄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과 또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을 받는 사람 모두 다 인간다움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목표로 노인 인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노인 연령 차별주의를 이해하고 노인에 대한 태도를 성찰해 볼 수 있다. 직업인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직업관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학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 인권이라 하면 인권이라 하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특히 저학력과 또 저임금 이럴 때에는 저존중으로 인권이 보장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인권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특히 노인 인권과 관련해서는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이 존중되어야지만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먼저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존중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자기 존중을 통해서 타인을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을 존중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우선 이제 요양보호사 스님들께서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혹시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 학대를 의심이 됐을 때에는 신고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관심은 인권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감수성은 인권을 문제로 인식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는 것을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특히 우리가 가정 방문을 통해서 서비스를 주고 있는 어르신들 경우에는
권리 침해와 박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를 위한 인권, 권리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은 사회적 약자로 취약한 인권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이 누군가가 바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십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노인이나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은 인권 보장이 이러한 사람들이 인권 보장이 되는 사회라면 우리 모두 나도 인권이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대 피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은 곧 나, 여러분들, 우리 요양보호사 스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노인의 인권이 어떻게 있는지, 어떤 영역의 인권이 이렇게 존중되어야 되는지가 있습니다. 먼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단계가 있고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용 전 단계에서는 내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어느 시간에 얼마만큼 누구로부터 받을 것인지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용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할지 이용 상담을 받을 때 어르신께서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용 및 이용 상담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상담을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 이러한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용을 결정하고 계약할 때에도 선택,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서비스 안내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용 사정 및 서비스 목표를 설정할 때에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이러한 욕구 사정을 통해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으로 서비스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수급자인 어르신이 참여하고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단계에서는 이용 생활의 기본 처우로 해서 종사자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다음 개인적 생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로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선택할 권리를 어르신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체활동 지원을 받을 때에도 안전한 환경에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심하고 안전한 목욕 서비스, 또 적절한 배변 서비스, 또 안전한 외출이라든지 이동을 받을 서비스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때에도 개인이 선호하는 의복을 입을 권리,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급식이나 영양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개인 활동 지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정서적 지원, 또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 입장, 어르신도 여기 계신 우리 요양보호사 스님들을 존중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종결되는 단계에 있어서도 종결 상담 및 추후 서비스에 있어서도 어르신이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서비스 종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도 모르게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로 여기 보시면 이제 사례가 장기 요양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계획 변경입니다. 아마 일방적인 서비스 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방문 요양을 가기로 하셨는데 혹시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 스케줄을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제 장기 요양 기간 운영 상황에 따라 유선상으로 서비스 당일 대상자 노인에게 서비스 변경을 중요한 것은 사전 동의 없이 어르신에게 바꿔도 되는지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오늘은 오전에 방문 목욕 서비스를 하기로 했는데 계획이 변경되어 오후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다면 네, 우리 어르신의 경우 인권을 침해당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자신도 모르게 네, 우리 어르신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전 동의 없이 네, 변경한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노인의 보호자가 기저귀를 건조해서 재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네, 기저귀 사용에 있어서 이제 재사용을 요구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와상 상태인 A 노인은 보행이 불가능해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면서 기저귀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요양보호사가 소변으로 젖은 기저귀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보호자가 노인 본인이 소변을 본 기저귀이니 건조시켜 다시 사용해도 괜찮을 것이고 하루에 기저귀 사용량이 너무 많아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라고 호소하면서 재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이런 경우에도 네, 경제적인 이유로 재사용했을 때에는 네, 우리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첫째, 우리가 장기요양 기간 요양보호사 일방적 서비스 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제가 장기요양 기간과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때 노인 스스로 서비스의 선택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참여는 노인 본인의 선택과 결정을 기초로 하고 의사 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 보호자의 의견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진행 전에 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하고요. 일방적으로 서비스 계획을 변경하거나 통보해서는 안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노인의 보호자가 기저귀를 건조해 재사용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 그러니까 와상 노인의 경우는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동변기 등을 사용해서 기저귀 사용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네, 재사용하지 않도록 네,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경제적인 이유로 보호자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네,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여러 사례에 대해서 네, 그때그때 이것이 인권 침해 사례인지 아니면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판단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연령차별주의라고 해서 특정 연령 집단에 대해서 일방적인 편견이나 차별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히 연령차별주의의 노인 연령차별주의입니다. 이거는 노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선생님들이 부정적인 태도와 편견을 갖고
받고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 연령 차별주의로 인해서 노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노인을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시키는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차별은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차별에 있어서는 노인을 불공평하고 부당한 또 사회 정책이나 제도에 있어서 이제 소외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노인에 대한 이제 근거 없는 오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요양보호사 스님들께서는 대부분 어르신, 노인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옆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가지고 있는 노인에 관한 생각, 우리 어르신에 관한 생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일상생활과 돌봄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노인 연령 차별주의가 돌봄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평소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체크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 노인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노인의 이미지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아래에 문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노인은 무기력하다, 노인은 깨끗하다, 노인은 의존적이다, 노인은 낙관적이다, 노인은 현명하다, 노인은 고지식하다, 노인은 참을성이 없다, 노인은 무능력하다. 네, 이렇게 8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네, 이렇게 이제 다 체크한 후에 과연 긍정적인 이미지는 깨끗하다, 낙관적이다, 현명하다 이렇게 이제 3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표시했는지, 또 부정적인 무기력하다, 의존적이다, 고지식하다, 참을성이 없다, 무능력하다에는 어떻게 표시했는지. 네, 긍정적인 부분이 맞나요? 부정적인 부분이 맞나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에 대해서 고집이 세다던가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 옆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나오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이 내가 안 들려서 그런지 항상 소리를 질러요. 퉁명스럽게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럼 더 못 알아듣겠어요. 야단맞은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잘하는 줄 아니 원, 이거 어르신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그 다음 2번째는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아이고 할머니 잘하네, 아유 상 줘야겠네 하면서 반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 혼자서는 뭘 할 수가 없어. 그냥 나갔다가도 다치기라도 하면 어떨 거냐고 하면서 또 나도 나중에 엉망들을까봐 가만히 있게 돼요. 내가 한번 넘어지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에 이제 더 밖을 못 나가게 하잖아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에서 노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나는 그래도 알아듣는데 요양보호사는 내가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요양보호사 스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잘 알아듣고 잘 알아듣게 하려고 또 뭔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이제 2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2번째 사례에서 네, 아유 잘했네, 상 줘야겠네 이렇게 말했는데 노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쁩니다. 왜 기분이 나쁠까요? 네, 아마 본인이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아동처럼 네, 이렇게 취급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존심이 상한 상황이 될 겁니다. 반면에 우리 요양보호사 스님들께서는 이렇게 할머니를 칭찬한 이유는 정말 잘해서 또 잘하라고 칭찬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모시는 어르신들이 잘해서 칭찬하면 하게 되면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해서 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네, 중요한 것은 반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 움직이다가 낙상하거나 다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했지만 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네, 좌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까이 옆에서 있으면서 조금 네, 마음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인의 돌봄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모시고 있는 어르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 내가 모시고 있는 어르신은 굉장히 네, 정이 많고 굉장히 인자하고 네, 이해력이 많고 지혜가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면에 내가 모시고 있는 어르신은 고집이 세고 전혀 대화가 되지 않고 어떤 규칙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어르신과 돌봄이라는 것은 우리가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간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돌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네, 그래서 돌봄 제공자가 노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태도를 가진 경우에는 네, 노인이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활에 대한 기대가 낮고 또한 우리가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네, 이게 상호작용이 기계적으로 네, 일어나기 때문에 친밀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노인에게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비언어적인 반응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게 되는 내 스스로도 나도 모르게 무시하게 되는 네, 그러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노인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돌봄 현장에서 네, 노인이 차별받기 쉬운 현장이기 때문에 네,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요양보호사 스님들께서 돌보시는 어르신에 대해서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인간다움과 서로 존중을 통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선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아까 한 것처럼 내가 우리 어르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돌볼 수 있고, 또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태도가 나타나는지, 네, 이런 것들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어르신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노화, 네,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나이가 드셔서 노쇠해지셨죠. 우리 선생님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은 퇴화하고 네,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노쇠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나타나는구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디서든지 노인 연령 차별주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네,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노인을 대할 때 제한된 이해와 시각으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네, 알아차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인에 대한 오해를 보시면 네, 이렇게 뭐 노인은 거의 비슷하다, 인지장애가 흔하다, 노인은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노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네, 가능한 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노인을 어르신을 가장 가깝게 돌보는 네, 가장 중요한 돌봄 제공자인데요. 이러한 돌봄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업적 태도와 윤리를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요양보호사, 돌봄이라는 노동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네, 업무에 쉽게 지치거나 의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돌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만 쓰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활동, 행위로서 돌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네, 소비되고 네, 지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직업을 선택한 분명한 목적이 없이는 어려운 직업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직업적 선택의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위기를 겪을 수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신뢰받는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직업적 태도를 갖추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적절히 대응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스님들께서는 돌봄이라는 노동뿐만 아니라 더욱더 가치 있는 네, 직업인으로서 이런 직업적 태도를 취하는 게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업적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돌봄이라는 것은 상호 관계입니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돌봄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네,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인격체로 존중해야 됩니다. 네, 인격체로 존중한다라는 것은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겠죠. 네, 그거와 관련해서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옷을 입히거나 아니면 식사를 도와주거나 할 때도 옷을 입을 건지 밥을 먹을 것인지 먼저 의견을 물은 후에 네,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체로 존중받는다는 것, 이것은 의사를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로서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점검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요양보호사 업무는 네, 돌보는 일은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된 일입니다. 대상자의 배설에서 건강 관찰까지 다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초심을 잊지 말고 네, 선생님들의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업무가 자신과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이거에 대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이러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요양보호사 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언행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된 다른 직업인과 상호 협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호감을 주고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 몸가짐, 언어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대상자와 약속한 내용, 방문 시간 등을 반드시 지키고요. 사정이 있어서 늦거나 방문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하죠. 대상자와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는다.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뭘까요? 눈맞춤입니다. 눈맞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보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몸 씻기하고 체위 변경 때문에 비디오를 볼 건데요. 동영상에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하고 대상자의 눈이 맞춰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눈이 맞춰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반드시 눈을 같은 높이에서 맞춰서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1번입니다. 그러면 시선을 맞추고 눈을 맞춘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하면 그 부담스럽지 않은 스킨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대할 때 시선을 맞춘다. 이거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게 아니라 수평 상태에서 눈을 정면에서 마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고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번을 보시면 대상자를 존중하지 않고 대상자가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그다음 대상자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이나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내부로 발설하는 행위. 그래서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잘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서비스 제공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야 되고요.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관리 책임자한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관리자에게 보고해서 상담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10번째는 이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러한 상황들을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적 태도에서 선생님들께서 건전한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윤리적 태도, 직업적 태도는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태도. 이제 이런 태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요양보호사 업무로 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 직업윤리가 필요합니다. 직업윤리라는 것은 이제 도덕적 가치관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직업을 통해서 요양, 돌봄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 두 번째,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거. 우리 어르신이 모든 것을 동의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 친절한 태도, 예의 바른 행동에 있어서 첫 번째는 수평, 눈맞춤이고요. 그리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거이고요. 마지막으로 11번째를 보시면 네, 우리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관계가 아니라 함께 상호작용하는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게 직업적 윤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를 하게 되었는지, 또 내가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어르신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 결정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도 인식하지 모르게, 또 내가 알아차리지 모르게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혹시 존중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아니면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이제 아니면 또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반말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우리 어르신과 이러한 돌봄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상호작용 관계를, 좋은 상호작용 관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우리 어르신의 인격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방문 요양을 이제 서비스하기 위해서 가정을 방문하고 계시죠. 네, 우리 선생님들도 남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이 불편함은 없었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대해서 이러한 순서는 맞게 내가 제공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동안에 아마 몸에 배셔서 하셨던 행동들을 한번 돌아보고 체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방문 요양을 제공하러 가정을 방문합니다. 이럴 때 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 수급자 중심,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 기준,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권리와 책임을 다했는지 이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현장에서, 가정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올바른 절차에 따라 제공했는지를 이렇게 보는 것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수급자 중심이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계획된 대로 제공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제공할 때에는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본 원칙에 있어서 수급자 중심 급여 제공이다라고 하면요. 네, 우리가 수급자를 존중해야 되겠죠. 이 존중할 때에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욕구를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서비스를 다 제공한 후에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시죠. 그러면 작성한 후에 그거에 대해서 수급자에게 설명을 한 후에 이제 확인을 받는 것이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요. 두 번째 보시면 제공 계획에 따라서 급여 내용, 제공 시간 이런 것들을 준수해서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 제공은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요양보호사로서, 직업인으로서 이러한 권리와 책임에 있어서 항상 단정하고 깨끗한 복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케어 기술을 잘 습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를 제공할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가정을 방문하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방문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일정을 관리하고, 세 번째는 사전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기록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집을 나오는 퇴실의 순서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급여를 제공할 때 이제 방문하죠. 방문하면 우리 선생님들 아마 그 재가기관에서 준 신분증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신분증 또는 이제 옷을, 근무복을 입고 가시겠죠. 네, 가시는데 들어가기 전에 타인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꼭 우리가 이름을 말하고, 네, 손을 씻도록 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네, 손을 씻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관리에 있어서는 오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이제 서로 확인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전 확인할 때 가장 기본은 그렇습니다. 눈 맞춤, 네, 보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만지는 거. 이 세 가지로 해서 사전 확인을 합니다. 사전 확인할 때 가볍게 안부를 묻죠. 이 안부를 물을 때 위에서 시선을 내려보는 게 아니라 네, 수평에서 눈맞춤으로 안부를 물어보고, 네, 그 다음에 체온이나 피부 상태 이렇게 손으로 대보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안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생활하는 환경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혹시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재가기관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연락을 하셔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이제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뭐 신체 활동이라든지 일상생활 활동 지원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록을 하시고 이제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수급자 어르신에게 설명하고 이제 사인을 받고 또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안전을 점검하고 밖에 나오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퇴실 그 가정을 나오게 되고 이제 다음 방문 일정을 확인하고 이제 인사하고 나오게 됩니다. 네, 매일매일 하고 계시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내가 혹시 이런 사이에 우리 그 수급자의 어르신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는 없었는지, 나는 직업인으로서 태도를 다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동영상을 보여줄 건데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그 단계마다 잘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혹시 내가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부르지 않았나? 아니면 손을 씻지 않았나? 그러면 다음에는 꼭 이름을 부르는 걸 기억해야 되겠다. 아니면 손을 꼭 씻고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개선 사항을 조금 파악하시고 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급여 제공 원칙 및 기본 절차 실기와 관련해서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노인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가셔도 되고요. 요즘에는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요. 유튜브에 가셔서 요양보호사 업무 매뉴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급여 제공 준비하기부터 뭐 신체 청결 도움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있고요. 아니면 전체가 이제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혹시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방문 요양을 제공하는 절차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분증을 착용합니다.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말하고 안녕하세요 언니, 요양보호사 장나입니다.
손을 씻습니다. 언니, 잘 지내셨어요? 주말 동안 뭐 하셨어요? 가볍게 안부를 묻고 기분이나 체온, 피부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급여 제공을 마무리하기 전에 가스, 전기, 수도, 창문 등을 점검하고 수급자나 가족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습니다. 다음 방문 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네, 동영상 다 보셨죠? 네, 그러면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내가 방문할 때 우리 어르신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아니면 나는 권리와 책임을 다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앞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면서 방문할 때 사전 확인했는지, 확인 및 서명했는지, 퇴실할 때 이렇게 했는지, 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와 협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가 이제 사례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은 정보를 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단계마다 사회복지사하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대상자의 어르신의 상태가 어떤지 이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한테 잘 이야기해줘서 그때그때마다 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네, 충분히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 스님들은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가장 중심 인력이시고요. 누구보다도 먼저 이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 교환을 잘 하시면 정말 모시고 있는 어르신한테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내용 중 급여 제공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급여 제공 기술 중에 신체 청결에 있어서 몸 씻기하고 체위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몸을 씻기거나 체위 변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대상자, 수급자에 있어서 네,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것, 또한 인간다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평 위치에서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스킨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몸 씻기나 체위 변경을 할 때 혹시 내가 해야 하는 일, 작업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세차하듯이 우리 어르신들을 씻기고 체위 변경을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몸 씻기, 체위 변경에 대한 동영상을 보면서 혹시 내가 동영상에 있는 것처럼 눈을 수평에서 마주치지 못했는지, 아니면 말을 하면서 설명하면서 몸을 씻겼는지, 체위는 변경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신체 청결 도움의 실제에 있어서는 몸 씻기 도움의 제공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몸을 씻는 데 있어서는
지금 동영상은 이제 샤워로 씻는 부분도 있고, 이제 원래는 우리가 몸을 씻는다라고 하면 이제 목욕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목욕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네, 좋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청결해지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또한 몸을 씻으면서 우리가 피부와 점막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액순환이 좋게 되고요. 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게 됩니다. 또는 샤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이 또한 혈액순환도 증진되고 신진대사도 좋아지면서 긴장도 풀리게 됩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몸을 씻게 되고요. 또한 몸을 씻으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모시는 어르신들의 욕창이나 습진 등 피부는 물론 신체 각 부위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몸 씻기를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주의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몸 씻기는 샤워하고 목욕이 있는데 현재 우리 동영상에서는 이제 샤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욕하고 나오면 추울 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목욕실 안에서도 추울 때가 있습니다. 추우면 우리가 감기라든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는 22에서 26도 정도를 유지하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네, 문을 잘 닫아야 되겠죠. 네,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몸을 씻기 전에 이제 소변이나 대변을 보도록 해서 혹시 실수함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어르신이 또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대소변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의 상태가 어떤지, 얼굴색이라든지 혈압은 어떤지 또 그러한 뭐 기침이라든지 재채기는 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고 또 열이 나거나 혈압이 올랐을 때에는 네, 이런 경우에는 잠깐 멈춰서 이제 다시 정상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몸을 씻는 것은 우리가 네,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급자 어르신의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해서 최대한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해주고요. 네, 그리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욕실 문은 잠그지 않고 네, 몸을 씻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능한 스스로 하도록 하여 능동적인 근육 운동과 이로 인한 성취감을 갖도록 하는 것.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만약에 어르신의 입장이다 라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내가 자동차처럼 세차를 당하듯이 내 몸을 씻기면 네, 아주 기분이 나쁠 겁니다. 반면에 내가 뭐라도 하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면 그것을 함에 따라서 느끼는 성취감이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몸 씻기 매일 하는 행위이지만 이것을 할 때에도 사전에 어떻게 할지 의향을 물어보시고 또 할 때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시간에 쫓겨서 또 바빠서 빨리 세차를 하듯이 몸을 씻기고 끝내야겠다, 작업을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욕실에서 손잡이를 붙이거나 아니면 미끄럼 방지 매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의 온도는 35도 정도를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물의 온도에 있어서 이제 팔꿈치로 이제 물의 온도가 적절한지 많이 데워보죠. 네. 그 다음에 몸 씻기, 샤워를 할 때는 20-30분 내로 해서 이제 수급자가 지치지 않도록 하고요. 몸을 씻은 후에는 한기가 들지 않도록 빨리 닦아서 따뜻한 환경에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 매일 하시는 일로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건강 상태별로 이제 샤워를 하는데도 조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는 혹시 목욕하는 거, 샤워하는 거, 옷을 벗는 것 자체를 싫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규칙적인 시간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몸을 씻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몸을 씻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씻으신가요? 우리는 먼저 아이들 같으면 얼굴을 먼저 씻으죠. 네. 근데 우리가 민감한 부위를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감한 부위를 하면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 아니면 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잘 보시고 네, 씻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민감하지 않는 부분이 이제 등입니다. 그래서 먼저 등에다가 물을 뿌려서 좀 씻어준 다음에 조금씩 이제 민감한 부위로 이동을 하겠죠. 네. 그다음에 몸을 씻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경우, 또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고요. 오후보다는 오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몸 씻기 과정은 치매 환자일 때는 최대한 단순화해서 네,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 이제 편마비가 있을 때는 이제 한쪽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거나 입을 때, 또 몸을 씻을 때에는 이제 몸을 기댈 수 있는 의자에 앉게 하는 게 좋고, 이동 시에는 이제 마비된 쪽에서 네, 도와주면서 마비되지 않은 쪽을 움직여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몸 씻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준비 물품은 이제 담요, 수건, 비누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목욕실에 있죠. 네, 이런 것들 준비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 사전에 제공 목적과 효과를 알려주고 협조와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협조와 동의를 구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얼굴을 씻을 수 있으면 얼굴을 씻게, 또 내가 손에 비누칠을 할 수 있으면 비누칠을 할 수 있도록, 네, 우리 어르신도 무엇인가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보실 텐데요. 우선은 이렇게 준비 물품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을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의자에 앉히시겠죠. 네, 앉고 나서 이제 민감하지 않은 부위부터 이제 물을 적셔 주는데요. 지금 우리 동영상에서는 이제 머리부터 감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부터 감기고, 이제 중요한 부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다 씻고 나서 이렇게 이제 씻어주는 부분이 있고, 목욕을 다 씻긴 후에는 이제 물을 마시게 하거나 아니면 손톱 정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몸 씻기의 돌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르신이 자동차에 세차를 하듯이 작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과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평의 위치에서 눈을 맞추고, 목욕에서 지금 머리를 감깁니다, 샴푸를 합니다, 합니다 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 네, 그리고 민감하지 않은 부위부터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민감한 부위로 가는 거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몸 씻기 도움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노인 장기요양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요양보호사 업무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몸 씻기 이렇게 치시면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이런 절차로 내가 샤워를 잘 시켰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청결 도움. 신체 청결 도움의 목적. 청결한 생활을 유지하고 자존감을 높입니다. 피부와 점막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욕창, 습진 등 피부는 물론 신체의 각 부위의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몸 씻기 도움.
기분과 체온, 혈색 등 건강 상태를 살피고 목욕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옷을 벗고 목욕을 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몸을 씻기 전에 소변이나 대변을 보도록 합니다. 갈아입을 옷, 수건, 비누, 대야, 목욕의자, 샴푸, 로션, 귀마개 등 목욕용품을 준비합니다. 한기가 들지 않도록 창문과 방문을 닫습니다. 급격한 체온 저하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수건을 어깨와 다리에 덮어 노출 부위를 줄입니다. 샤워기에 물 온도가 일정한지 살핀 뒤 수급자 손등에 대주어 온도가 적당한지 확인합니다. 발, 다리, 팔, 몸통 순으로 물을 적십니다. 머리의 장신구 등을 제거합니다. 머리를 앞으로 숙이기 힘든 경우 샤워캡을 씌웁니다.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습니다. 따끈한 물로 머리를 적십니다. 소량의 샴푸를 고루 바르고 손가락 끝으로 머리와 두피를 마사지한 뒤 물로 헹굽니다. 목욕 수건에 비누를 묻혀 몸을 닦아줍니다. 얼굴에서 목, 가슴과 등, 손을 닦고 엉덩이와 다리,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도 세심하게 닦습니다. 깨끗한 물수건으로 회음부를 닦습니다. 수건을 벗기고 따뜻한 물로 머리부터 아래 방향으로 비눗기를 씻어냅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남은 비눗물도 잘 씻어냅니다. 머리카락은 전체를 감싸 두드리듯이 닦고 다른 수건으로 몸을 부드럽게 닦습니다. 어지러움이나 혈색 변화, 피로감을 느끼는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몸을 씻은 뒤에는 물이나 우유 등으로 수분을 공급해주고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손톱과 발톱을 정리합니다. 네, 동영상 잘 보셨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몸 씻기, 샤워하는 과정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수급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 등을 위해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확인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몸 씻기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이동하고 탈의하는 거, 그 다음에 몸 헹구기 이렇게 있으면요. 꼭 해야 되는 것은 우선은 사전에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네, 지금부터 목욕한다는 것을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네, 이거 모두 다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예, 아니요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대소변을 보기 했는지 이런 것들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몸 헹구기가 있습니다. 이 몸 헹구기에 보시면 샤워기에 물 온도가 일정한지 살핀 다음에 수급자 손등에 대어주 온도가 적당한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그 요양보호사 스님님 손등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욕을 하실 우리 수급자 어르신 손등에 대주어서 온도가 적정한지 확인하도록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몸을 헹구면 되겠습니다. 네, 몸을 헹굴 때 목욕 의자에 앉아서 보시면 발, 다리, 팔, 몸통
이렇게 순으로 몸을 이제 적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 다리, 팔, 몸통인데 이게 민감하지 않은 부위부터 이렇게 민감한 부위로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 다리, 팔, 몸통도 뒤쪽 한 다음에 앞쪽으로 해야 되겠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머리 감기기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몸 씻기고, 그 다음에 헹구기가 있습니다. 그럼 헹구기에서 또 꼭 해야 되는 것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남은 비눗물도 잘 씻어내서 네, 낙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절차를 하면서 그래도 꼭 잊지 않고 해야 되는 부분 3가지 부분을 하시고 있는지 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 닦고 마무리할 때, 그러니까 마무리할 때에도 혹시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씻은 뒤에는 물, 이런 수분 공급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몸 씻기를 다 한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두발, 머리, 피부가 충분히 건조되었는지, 네, 다 잘 닦였는지, 그리고 혹시 피부에 상처나 염증, 관절 운동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는지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네, 그래서 목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이제 관리자한테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하고 하는 중에나 할 때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이제 물어보고, 네, 어느 부분을 우리 대상자분이 더 또 하실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 확인하셔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신체활동 지원의 실제로서 체위 변경 제공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체위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것은 나 혼자서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는 마비가 온 상태일 수 있고요. 또 흔하게는 우리가 낙상으로 인해서 고관절, 골절이 된다던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네, 와상 상태로 누워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체위 변경을 스스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몸이 이렇게 와상 상태로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 가래 뱉을 수 없습니다. 가래 뱉을 수 없으면 폐가 어떻게 될까요? 네, 폐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혈액이 돌다가 어디로 많이 들어올까요? 네, 심장으로 혈액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심장은 혈액량이 많아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박동수도 빨라지고요. 네, 그러면 심장이 무리해서 일을 하게 되니까 또 심부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체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부종이 생깁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순환이 잘 안 돼서 심장에도 무리가 되고 부종도 생기면 우리 몸은 염증, 간염이 잘 생기고요. 그래서 욕창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사람이 누워있다가 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면서 순환이 위아래로 잘 되지만 우리가 가만히 누워 있어서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폐에도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온몸에 간염과 염증이 생겨서 욕창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 체위를 변경할 수 없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체위를 변경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체위를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세를 바꾸면 우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또한 부종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세를 바꿔주면서 이제 혈액순환도 되고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욕창, 관절 구축, 근육 단축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네,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위 변경을 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르신한테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몸을 조금 돌리려고 합니다. 왼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돌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이 나는 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도 체위 변경하는데 너무 힘드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면서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체위 변경을 하는 것은 굉장히 업무 강도가 높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허리도 아프고 팔목도 아프고 아마 아프신 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위 변경을 할 때에는 가능한 한 힘을 덜 들이고 부담을 덜 들이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요양보호사 스님들 허리 높이로 침대를 올려서 네, 힘이 덜 들어가게 하고 허리 부담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잘 움직이게 하려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난간을 내려놓고 반면에 또 어르신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반대편에는 이제 난간을 침대 그 사이드 레일 난간을 올려놓고 낙상을 예방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와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체위 변경은 최소한 2시간에는 한 번씩 하도록 하고요. 근데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더욱더 자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체위 변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이 움직일 수 있을 때에는 조금 도와주는 거, 스스로 뭔가를 움직여서 도와주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물은 우리가 체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건이나 아니면 베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선생님들 혼자서만 힘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이 도와서 네, 자기를 위해서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협조와 동의를 구해서 함께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체위 변경 제공 기술에 대해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이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노인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있고요. 또 유튜브에 요양보호사 업무 매뉴얼을 검색하시면 체위 변경 제공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찾아서 보시고요. 네, 또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위 변경. 체위 변경의 목적. 자세를 바꾸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욕창이나 관절 구축, 근육 단축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면 욕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천정을 보고 누운 자세나 앉은 자세에서는 머리 뒤쪽, 어깨, 팔꿈치, 척추, 엉덩이 등에 잘 생기고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는 귀, 어깨, 팔꿈치, 고관절, 허벅지, 종아리, 복숭아뼈 등에 욕창이 생기기 쉽습니다. 체위 변경, 측위. 자세 변환 용구나 쿠션, 수건 등을 준비합니다. 상태를 확인하고 옆으로 누운 자세로 바꾼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침대를 수평으로 맞추고 요양보호사의 허리 높이로 침대를 올립니다. 요양보호사 쪽의 침대 난간은 내리고 반대쪽 난간은 반드시 올립니다. 몸을 돌릴 쪽에 자세 변환 용구 2개를 나란히 놓습니다. 몸을 돌릴 쪽에 팔이 눌리지 않도록 위로 올립니다. 다른 쪽 팔은 배 위에 올립니다. 몸을 돌릴 쪽 발에 다른 쪽 발목을 포깁니다. 어깨와 허벅지 부분에 손을 얹고 몸을 옆으로 돌립니다.
다리를 가볍게 굽혀서 자세 변환 용구 위에 얹습니다. 자세 변환 용구에 가슴과 팔을 기대도록 하여 상반신의 압력을 분산시킵니다. 안정적으로 체중을 실을 수 있도록 다리를 충분히 벌려줍니다. 체위 변경, 반자위. 편안해 하는지 확인하며 침대 상판을 올립니다. 무릎 밑에 자세 변환 용구를 대주고 발에도 약간 단단한 쿠션 등을 대줍니다. 머리와 어깨가 편하도록 자세 변환 용구를 대줍니다. 불편한 곳은 없는지, 자세가 안정적인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네, 동영상 잘 보셨죠?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제 그 측위로 옆으로 이제 누운 자세로 변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태를 확인하시고 옆으로 누운 자세를 바꾼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어르신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같이 힘을 줘서 움직일 수 있도록 체위 변경을 하는데 협조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난간, 낙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반대쪽 난간은 올려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세 변경을 할 때 이렇게 보시면 어디가 눌리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염, 욕창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릴 쪽에 팔이 눌리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세 지지할 때는 마지막에 보시면 다리를 충분히 벌려서 우리 선생님이 허리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동영상에서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는 지금 요양보살 스님이 우리 수급자 스님을 내려보고 있죠. 네, 원래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스님이 조금 무릎을 구부려서 수평으로 눈 맞춤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위를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음에 보시면 팔이 한쪽으로 위로 돌리는 쪽 팔이 위로 가도록 하고 이제 돌림을 받는 팔은 이제 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걸로 해서 밑으로 접히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똑바로 누운 자세 같은 경우도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허리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침대를 올리면서 또한 낙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을 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왕아이 자세는 이렇습니다. 네, 가만히 누워 있는 자세를 취하는데 요때 이제 허리가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 침대를 올리고 이제 난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 변경할 때 이렇게 엉덩이와 어깨를 잡아서 가장 무거운 부위를 잡아서 이렇게 돌려서 정면으로 눕히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이죠. 엎드린 자세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힘이 많이 받는 이런 발목이나 배 이런 데에는 이제 베개를 베줘서 조금 압력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체위를 변경했어요. 네, 변경하고 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확인해야 되는 내용은 그러니까 도움 과정에서 인지나 신체 기능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이제 낙상에 대해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체위 변경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위 변경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만히 누워 있으면 가래도 뱉을 수 없어서 폐렴이 오고 또 심장으로 혈액이 많이 몰려서 심부전이 생기고 또 체액순환이 잘 안 돼서 또 부종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소변에 배출도 안 돼서 요로 간염도 이렇게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위 변경을 자주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지면에 닿는 부분들이 다 욕창이 잘 발생합니다. 이거는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간염, 염증 반응으로 욕창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선생님들 급여 제공 기술에서 이제 목욕시키는 거, 그 몸을 청결히 하는 것과 그다음에 체위 변경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지금부터는 요양보호사 직무 교육 중에 안전 및 자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몇 배로 지금 업무량이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호흡기로 전파되는 간염성 질환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호흡기로 전파되는 간염성 질환의 종류 및 특징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로 호흡기로 전파되는 간염병으로부터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호흡기 전파와 관련해서 아마 코로나가 비말 간염이냐 공기 간염이냐 이런 논란이 많았죠.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비말 간염은 침으로 침방울로 간염이 되는 거고요. 근데 공기 간염은 침방울보다 더 작아서 공기 중에 막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코로나는 공기 간염은 아니라 침방울로 간염이 되는 비말 간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침방울은 아무리 멀리 가도 1m에서 2m 밖에 침은 튀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로 1m에서 2m를 유지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기 간염이라고 하면 사회적 거리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전파로 감염되는 간염원은요, 호흡기는 우리가 코나 아니면 입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또 이게 이제 나한테 만약에 간염 바이러스가 코나 입으로 나왔으면 들어갈 때도 다른 사람한테 들어갈 때도 또 코나 입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거죠. 네, 이처럼 호흡기 간염은 코 및 목 안쪽에서 인후두에서 증식해서 입과 코를 통해서 나가고요. 또 입과 코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코로나19에서 이 코로나19는 공기 간염이 아니라 비말 매개로 해서 침방울로 간염이 된다고 해서 침방울은 많이 가야 1에서 2m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고 또한 이 침방울이 혹시 우리 문골이라든지 어떤 사물에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만지고 나서는 꼭 손 씻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도록 특히 입이나 코로 손을 만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증상은 이제 무증상인 경우도 많고요. 또 열이 난다던가 특히 이제 후각, 미각 이런 손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약한 증상만 나타난다고 하고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다 이제 백신을 접종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이럴 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또 면역이 약한 상태에서 뭔가 걸려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전파하기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도 만나고 이제 어딜 다니시다 혹시 감염이 돼서 또 전파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지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방 활동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비말, 침방울로 그 감염이 되기 때문에 2m 이상 그리고 손을 깨끗이 씻어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접촉을 제한하는 거, 가능한 화장실이 달리 있으면 이제 혹시 우리 선생님들이 감염원이 돼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전파하는 것, 또 우리 어르신이 혹시라도 감염원이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전파되지 않도록
이제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 식사하는 상황, 또 개인용품을 함께 쓰지 않는 것들은 잘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 및 소독. 왜냐하면 침방울이 아까 1에서 2m 정도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침방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침방울이 소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는 거, 그다음에 손을 자주 씻는 거가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독을 하게 되는데요. 네, 소독을 할 때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개인 보호구라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앞치마 다 입으시죠. 앞치마 입고, 그 다음에 장갑 끼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네. 그리고 소독할 때에는 일회용 등을 사용하시겠죠. 그 다음에 개인 보호구 마스크 차고 장갑 끼고 마스크 착용하는데, 또 소독 중에 피부나 눈, 호흡기를 통해서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락스로 이제 소독을 하게 되는데, 이 락스를 혹시 분무기로 뿌리게 되면은 우리 가습기 살균제라고 들어봤죠? 네, 그런 증상이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환기를 잘 시켜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소독 전에 이렇게 마스크, 그다음에 장갑, 그다음 앞치마, 네, 요 세 개를 통해서 네, 침방울이 본인의 입이나 코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독 전에는 충분히 환기를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면을 닦아야 됩니다. 아까 침방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침방울을 닦아야 됩니다. 네, 근데 소독제를 가량 사용하면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안 좋고 또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안 좋기 때문에 가량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가습기 살균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공기 중에 소독제를 분사하는 것은 소독 효과가 없습니다. 소독 효과가 없는 대신에 몸에 많이 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여기 보면 소독할 표면을 청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독할 표면을 꼭 닦아야 됩니다. 네, 근데 소독제는 가장 좋은 게 락스입니다. 락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네, 차염소산 나트륨. 이 락스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 락스 20ml면 우리 조그만한 요구르트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의 한 1리터를 이제 물로 섞어서 우리가 이제 소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락스가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단백질을 녹인다고 합니다. 이 락스의 성분이. 근데 우리 코로나는 뭐로 우리를 전파시키냐면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통해서 감염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을 녹이는 락스의 성분이 이제 닦으면 네, 이 바이러스를 없애주는 네, 감염이 이제 안 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소독제가 아니라 락스를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바른 소독 방법은 이렇게 물에 적셔서 잘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이렇게 잘 하고 계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손 씻기 잘 하셔야 되는데요. 손 씻기는 항상 뭔가를 만지고 나서는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올바른 손 씻기와 관련해 가지고 또 이렇게 나와 있는 질병관리본부, 이제 질병관리청이 있죠. 네, 이 청에서 만든 이제 유튜브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에 많은 세균이 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균이 서식할 가능성이 높은 화장실을 이용한 후에도
손을 씻지 않거나 올바른 방법으로 씻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화장실 이용 후 손 씻기에 따라 손에 남는 세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해 보았습니다. 효과적인 손 씻기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3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물로만 씻었을 때, 그리고 비누를 사용했으나 30초 미만으로 간단히 씻었을 때, 마지막으로 충분한 비누 거품을 내어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실천했을 때 손의 세균 변화를 관찰해 보았는데요. 화장실에는 여러 세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한 후에는 육안으로 보았을 때도 많은 세균이 손바닥 전체에서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 씻기 방법에 따른 세균의 변화를 실험해 본 결과 6단계로 30초 이상 비누 거품을 내어 꼼꼼히 씻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거의 모든 세균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 손 씻기가 반드시 필요한 또 다른 상황은 조리 전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서 손 씻기가 꼭 필요한지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오염된 손을 올바른 6단계 손 씻기 방법으로 씻지 않고 음식을 만졌을 때 음식이 어떻게 오염되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조리 시에 손을 통해 음식을 오염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세균인 대장균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장균에 오염된 손을 올바른 방법으로 씻지 않고 음식을 만지면 음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해 보았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음식에서는 불과 2시간 후부터 많은 양의 세균이 배양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에 오염된 손을 제대로 씻고 만진 음식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손이 닿는 접점에는 다양한 세균이 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손 씻기를 습관화하는 것은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손 씻기 6단계 실천을 습관화하면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 이용 후나 음식을 조리하기 전, 식사 전, 아픈 사람을 간병할 때에는 반드시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른들은 이제부터라도 나와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손 씻기 실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정과 기관에서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유튜브 잘 보셨죠? 네, 유튜브처럼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야지만 이러한 균이 묻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선생님들께서 꼭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비누로 해서 씻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 씻기 방법, 이렇게 방법이 유튜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 소독제 사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잘 닦고, 그 다음 20초 이상 손과 손 사이를 다 문질러 준 다음에 이제 말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노인의 약물 복용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실 텐데요. 이렇게 약은 제대로 먹어야지 약인데 잘못 복용하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꼭 몸에 들어가면 배출이 되어야 됩니다. 몸에 축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어르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이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약물을 먹을 때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물과 함께 먹나요? 아니면 주스랑 먹나요? 우유랑 마시나요? 네. 약은 반드시 물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내가 물이 아니라 혹시 주스, 우유, 다른 것과 마시게 되면 약물 작용에 있어서 효과를 너무 많이 나타낼 수도 있고요. 효과를 저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은 반드시 물과 함께 먹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포도 주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유지방, 우리 우유 아니면 우리 요플레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흡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무좀이 있어서 항진균제 이렇게 드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항생제도 이제 드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우유나 네, 이런 요플레와 함께 먹는 것은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과 함께 약은 복용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음식하고 약을 먹는 데 있어서도 여기 보시면 주스, 우유 이런 부분입니다. 차, 다 마시는 부분을 우리가 약과 함께 먹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기능식품 또 우리가 홍삼하고 고혈압을 같이 먹으면 고혈압 약은 혈압을 떨어뜨리려고 먹는 건데 홍삼은 또 혈압을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그 약 효과만큼 조절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을 복용할 때 건강기능식품과도 잘 이렇게 그 작용을 보시고 먹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에 있어서 이렇게 약물 관리가 중요한 것은요. 그동안에 우리 어르신이 30년, 40년 동안 약을 복용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노화로 인해서 내 몸이 한 알에 먹었던 고혈압 약을 똑같은 한 알이 들어왔는데 내 몸이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가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약효가 너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30년, 40년 복용해서 문제가 없던 약이라도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흡수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간에서 대사하는 거, 신장에서 배설하는 게 잘 되지 않아서 동일한 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는 가용량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약을 많이 복용하시죠. 근데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데 그 약 중에는 낙상을 일으키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렇죠. 우리가 누웠다가 갑자기 딱 일어나면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낙상이 많이 생기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들을 복용할 때에는 특히 넘어지지 않도록 잘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선망도 나타날 수 있고요. 요실금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매가 완치는 되기 어렵지만 치매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치매로 진행되는 것은 조금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복용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복용할 때 어지럽거나 아니면 구토 아니면 속이 안 좋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약을 또 잘 안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럴 때는 또 병원에 가셔서 다시 약을 처방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을 먹는데 아마 기본적으로 이 아리세트라는 약을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 약은 기본적으로는 일을 1회 취침 전에 투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취침 전에 먹도록 하는 이유는 이 약을 먹으면 구역질이나 설사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약을 먹었는데 막 토하거나 이러면 그 다음부터 약을 환자분이 잘 안 드시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취침에 먹도록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취침에 먹었는데 이때부터는 굉장히 정신이 맑아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막 에너지가 생겨서 또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취침 전에 드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전으로 그러면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아마 아침에 먹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효가 가장 좋을 때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어르신이 이 아리세티라는 약을 먹고 있는데 이게
저녁에 먹는 게 좋은지 아침에 먹는 게 좋은지 언제 활동을 잘하는지 보시고 또 병원에 갈 때 의사 선생님께 말해서 적당한 때에 복용하도록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식사 시간하고 고려해야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고 얘는 공복에 줘야 되는지 식사 중에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약이 처방받은 약인지 아니면 이걸 그냥 약국에서 산 건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먹는 건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하루에 몇 개를 먹는지 언제 먹는지 이걸 먹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잘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네, 이렇게 안전 및 자기관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